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골라 입을지, 오늘 점심 메뉴로 뭘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직업을 선택하고 만날 사람을 결정하는 등 중대한 것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의 기록이 되죠. 그에 따르는 책임부터 영광까지 모두 다 내 것이 되고요. 또 때로는 후회를 하더라도 말이죠.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놓아두질 않는다. 때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또 너무 많은 정보와 왜곡된 주장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혼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선택과는 다른 결과에 승복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록이 될 테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 총선이 투표가 진행되는 날이죠. 오전 9시 6분 이제 7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투표장으로 여러분도 많이 향하실 텐데요. 그 선거 결과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또 저희 KBS 1라디오에서 단독으로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 KBS TV와는 또 별도로 라디오는 또 라디오 나름대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개표 방송을 또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선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또 오늘도 휴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또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건물 외벽 등에 붙어 있거나 걸려 있는 건데요. 선거 이후에 이걸 참 처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지난 4년간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을 거치면서 이때 쏟아진 이 폐기물이 1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톤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25%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환경오염을 좀 막자, 자원을 좀 순환시키자라고 하면서 이것 재활용 지원 사업에 또 나섰다고 합니다. 행사나 선전, 홍보 등을 위해서 내거는 직사각형 모양의 장막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예전에 이제 플랜카드라고 많이 불렀죠. 와, 4433님이 프랑카드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세 글자 우리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580님이 이거 재활용해서 가방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아주 좋다고 또 팁을 주셨네요. 그럼 정말 즐기겠네요. 이게 질감도 정말 빳빳한데.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투표 혹시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이따가 가세요? 끝나자마자 하러 갈 계획입니다.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요. 네,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또 이 후보로 나가려면 선거에 대체 얼마 정도나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다음은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 재정비를 위해서 추진하는 이 뉴 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소위 정치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여기에 상장 폐지 종목도 대거 발생을 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가정 수가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 투표는 지금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네.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에 늦지 않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투표소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진행하는 이 본투표가 본인에게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도 앱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서 가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학생증이나 복지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자격증 같은 이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런 앱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 파일로 가져가시면 요거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사전에 그 앱을 먼저 띄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류 날 수도 있고 네, 가서 안 되는 업데이트를 경우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황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만약에 모바일 앱으로 신분증을 대용하시려면 미리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장 찍을 때 이제 네. 기표한다고 하죠. 네. 그때도 조심할 점이 있죠. 네, 기표 이 한 정당 그리고 한 후보자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한 후보자 한 정당에게만 해야 합니다. 그 2개 이상의 정당에 어떤 겹쳐가지고 도장을 찍는 경우는 무효표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한 칸에 여러 번 기표를 하는 경우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을 합니다. 또 기표소에 있는 도장이 완전히 찍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덜 찍힌 뭐 일부만 찍힌 이런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용지를 훼손한 경우에 투표 용지를 다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고 다른 데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셔도 이 정정해서 이 투표를 하실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이게 용지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자기 투표지를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네, 이렇게 어디에 찍었는지가 보이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공개된 그 표는 이제 무효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개인 볼펜 같은 거나 다른 도장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그런 도구로 표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무효 투표로 처리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 투표소에서 좀 소란을 피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좀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까요. 이런 일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처벌이 무겁네요. 네. 이게 몇 년 이하가 아니라 네. 몇 년 이상이 이하. 붙을 때는 되게 네. 무거운 네. 징벌인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용지는 절대 다시 안 준다. 네. 예, 한 장이다. 한 장밖에 없다. 네. 신중하게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NS에다가 사진 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투표 인증샷. 인증샷 이거 찍을 많이 때도 올리시죠. 조심해야 되죠. 네. 기표소 안에서 이 투표지를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를 찍어서 당연하지만 SNS 같은 곳에 올리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이 손가락으로 특정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같은 걸 배경으로 해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드시 투표소 바깥에서 찍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어기면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좀 처해지게 되니까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는 행동, 그러니까 투표를 또 참여를 좀 권유하는 행동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거. 우리 또 경제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할 때마다 이게 비용이 참 얼마나 들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한때는 이 국회의원 선거 잘못 나가면은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집안 유명했죠. 기둥뿌리 다 뽑힌다. 기둥뿌리 뽑힌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 후보자들의 이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약 2억 1,8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정한 상한선인데요. 평균 상한선이고요. 평균인 이유는 이게 선거구별로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그리고 읍면동의 수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당연히 이게 유세 비용이 그 선거구가 넓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이 유세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거구별로 최대 비용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2억이 넘는 돈도 사실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걸로는 뭐 턱도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권에서 최소 3억은 들여야
남들 하는 만큼 그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많은 평가고요. 당장 이 경선에 참가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경선에 참가할 때 당의 기탁금을 내는 것만 2천만 원이 들고요. 선관위에 내는 뭐 선거 기탁금이 또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입니다. 여기만 합쳐서도 3,500이 되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을 내가 뛰게 된다. 선거전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유세차를 빌려서 유세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차와 인건비, 유류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렌트비가 다 들어갑니다. 네. 이게 크기가 작은 1톤짜리 트럭을 빌려도 한 13일 정도 유세를 뭐 한다. 그래서 유세 기간 동안 빌린다 그러면 한 대에 1,000만 원꼴로 이 렌트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대에 1,000만 원. 예, 2대 굴리면 2,000, 3대면 3,000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게 한 4톤짜리로 늘어나면은 그건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또 오늘 퀴즈 정답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도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 광고성으로 이제 길거리에 내걸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공보물을 인쇄해서 나눠주는 비 그리고 뭐 언론에 광고를 하는 비용 이런 뭐 계속 곳곳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요.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선거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조직 운영비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더해서 선거 외 비용으로 잡히는데 이 사무실 임대료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까지 다 더하면 뭐 이렇게 보면 최소한 2억 정도가 지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헌법에서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선거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 주진 않죠. 그렇죠. 총선의 어떤 이 선거 보조금이 이번에 총 한 50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당선자 한테는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또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낙선자한테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 비용을 돌려줍니다. 근데 15%가 안 돼도 10%만 넘었다라고 하면 이 절반 정도는 주고요. 근데 그 밑으로 득표를 하신 분들은 사실 비용 보전을 못 받게 됩니다. 최소한 10% 이상 득표를 해야 절반 정도라도 보전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전국 그 투표율 이 시각 현재 9시 한 16분 현재인데 6.9%입니다. 이게 한 시간 단위로 공개가 되더라고요. 한 6.9% 투표율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아침까지는 이제 예전의 선거랑은 큰 뭐라 해야 될까 차이는 없더라고요. 한 오후쯤 가봐야 예전 선거랑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지를 또 알 수 있더라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항상 그 선거철 되면은 정치 테마주가 이제 기승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누구랑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늘 그렇듯이 요동을 쳤는데 또 늘 그렇듯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승 동력이 사라져서 이제 힘을 잃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테마주로 분류됐던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들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할 이 배우 이정재 씨죠. 이분이랑 관련된 종목인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반짝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제 3개월 전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한 반토막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또 여기에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 이런 관련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데는 이제 정치주 테마주의 본연의 특성이 적용을 한 건데요. 과거에도 사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테마주가 요동을 치는 거는 나는 잃지 않을 수 있다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서인데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초 체력에 근거하지 않은 투자를 할 때는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정책 테마주가 아니라 인맥 맞습니다.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그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청취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이제 상한가 가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냥 학연 지연에 얽혀서 그쵸. 주가만 춤추고 요즘은 뭐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까지 접수된 결산법인의 사업 보고서 제출 결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이 42곳이나 됩니다. 이유는 각기 다르긴 한데 일단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시큐레터라는 곳인데 네. 이게 지난해 기술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악성 코드 차단 그리고 탐지 솔루션 업체인데 공모가가 12,000원이었는데 상장해서 최고 가격이 38,000원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전문가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 보고일 현재까지 수량을 하지 못해서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큐리티는 그 재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면역 세포 치료 개발 업체인 NK맥스도 감사 의견을 거절당했는데요. 현금 유출로 악화된 유동 비율을 근거로 해서 계속 기업 가정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 폐지한 것도 있는데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2년 연속으로 주식 분산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코스닥 상장법인은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유동 주식의 20%보다 많아야 됐는데 이게 지금 미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여 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사전에 한계 기업 등으로 이제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투자를 할 때부터 유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요건에 걸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전에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투자 주의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것에 지정된 종목에 투자할 때는 특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차익을 노리겠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3월 또 사업 보고서 나오는 이 시즌이 가장 또 어려운 상황에 많이 이제 처하는 때이기도 하죠. 자, 백상경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뉴 빌리지 사업. 이 네. 이름은 참 멋있어 보이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뉴 빌리지 사업에 패스트 트랙이 도입된다. 요거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네, 먼저 뉴빌리지 사업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면 재개발이 좀 어려운 이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새로운 빌라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한 150억 원 안팎의 어떤 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용적률을 법적인 상한선에 120%까지 높여서 사업성을 끌어올려주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정부가 이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노후 저층 주거지, 이 빌라촌 이런 부분의 주거 개선 사업인 이 뉴빌리지 사업에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기조에 더욱 힘을 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그리고 인센티브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어떻게 네. 바뀌는지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부가 좀 밝힌 내용인데요. 먼저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네. 이걸 수립을 할 때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 사업 계획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 계획을 바꿔가지고 용적률, 층수 완화 같은 인센티브가 좀 원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즉각 부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뀐다고 합니다. 또 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율도 기존에는 이거 100%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80%로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80%만 주민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고요. 또 기존의 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 교통, 재해 관련 여건을 통합해서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또 이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던 곳들 중에서 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사업은 좀 부진하다 이런 지역들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가 좀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런 내용도 내놨는데요.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3본, 중동
이런 것들에서 추진하는 이 재건축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그리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서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기본 방침을 병행해서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이걸 수립을 하고요. 공사비 갈등도 이렇게 좀 의견을 많이 나누면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총 한 3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토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작은 재개발 사업도 작은 재건축도 사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진행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정비 사업의 속도가 좀 많이 날까요? 어떨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 거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제각각이라서 쉽지 않았던 건데 일정 부분 이런 주민 편의 시설을 몇십억 150억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준다 이런 당근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좀 기대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 개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속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돈이 없다 그대로 살겠다. 내지는 내가 지금 임대 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임대료가 없으면은 생계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좀 사업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은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보상 문제나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을 두고 이해관계가 계속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한 사업으로 종전에 이 모아주택 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것도 사실 사업이 좀 부진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공용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결국 짓기는 정부가 지원해서 짓는데 이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지 관리 비용은 거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등을 놓고 또 주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이 사업이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혼자 사는 가구. 네. 홀로 사는 가구가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돌파했어요.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1인 세대 수가 1,200만 세대를 넘겼습니다. 1,002만? 1,002만. 네.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약 42%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제 참고로 여기서 1인 가구는 실제로 홀로 사는 사람을 뜻하고 이제 1인 세대는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상의 1인 세대주로 분리된 이들까지 더한 수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인 세대가 1인 가구보다는 다소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와 자녀 1명 이렇게 같이 살면 이제 3인 가구인데 각각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1인 세대 3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연령별로 60대가 18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30대, 50대, 20대, 40대 등으로 이제 뒤따랐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225만 세대가 있었고요. 서울이 200만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남, 경북, 부산 순이었고요.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 4천여 세대로 여자보다 30만여 세대 정도 많았고요. 전체 세대 원수를 보면은 1인 세대 그리고 2인 세대는 이제 이렇게 좀 적은 세대 수로 사는 분들은 증가한 반면에 4인 세대 이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좀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기피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반면에 60대 이상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 인구 진입 그리고 황혼 이혼 증가 그리고 또 노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세대의 증가 주요 배경이 독거노인 그리고 미혼 청장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비 지원 그리고 고립 방지 이런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 아파트도 사실 이제 작은 집이 더 인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알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1순위, 2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8대 1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60
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보다는 3배 이상 높고 또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평수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여기에 현실적으로 혼자서 자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가격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좀 저렴한 소형 평수를 선호하고 또 거기에 이제 전세 사기의 여파로 다세대 주택 같은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에 또 건물 벽면에 참 많이 내걸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중에 8장은 소각이 되면서 재활용이 안 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좋기 260만 장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환경오염을 좀 방지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도 이걸 수거해서 친환경 가방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장바구니, 앞치마,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데 쓰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또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열병합 발전이나 제지 공장 등에 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벽이나 거리에 거는 네모난 장막을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말로 세 글자로 김영대 님이 강력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김영대 님이 제 친구 현수가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고. 센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참 0614님이 이것 끈이 우리 아들 지나가는데 목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라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자체나 아니면 그 내건 당사자한테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되나? 이거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이걸 얘기해도 되려나?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850님은 이거 제작하는 인쇄업을 하는데요. 전광판이 발달하면서 힘이 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참 이걸로 또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장일단이 또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1918님이 횡단보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이게 걸려 있는데 신호등과 지나가는 차량이 안 보여서 아찔할 때가 있어요라고. 이거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의 또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도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도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만 찰리 먼거가 인생을 가장 비극으로 만드는 거는, 불행하게 만드는 건 질투라고 했죠. 질투만 하지 않아도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런데 뒤집어서 질투를 또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역발상 경제 시간,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자, 솔직히 교수님은 좀 질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전 어때요? 질투가 너무 없어서 문제인 그래요? 편이죠. 일단 질투를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좀 나쁜 거다라고도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꼭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틸부르 대학교의 경제학과에 닐스 판데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 연구에 의하면 질투에는 양성 질투와 악성 질투가 있대요. 좋은 질투, 나쁜 질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면 나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네. 저런 사람이 잘 돼 막 이러면서 망해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뒷다리 잡고 싶고. 그렇죠. 그게 악성 질투고 아까 말한 게 양성 질투인 거죠.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 질투,
나쁜 질투 맞습니다. 구분을 해서 보고 그러면 그게 언제 생기게 될까요? 이 실험에 의하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최신 비싼 스마트폰을 이제 산 다음에 자랑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버전을 2개로 만든 거예요. 네네. 하나는 내가 진짜 이거 사느라고 3개월 동안 뼈가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했어 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우리 아빠가 원래 부자여가지고 나는 맨날 아빠가 사줘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그룹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 첫 번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 이런 욕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원래 나는 고가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아르바이트 샀다고 하니까 나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아빠가 부자래 가지고 매일 사줘 이렇게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런 고가 스마트폰 안 사야지, 원래 살려던 사람조차도 그걸 안 사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어떤 질투도 그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경우와 그냥 거저 얻은 경우는 느낌이 다른 거죠. 양성 질투, 좋은 질투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악성 질투는 소비를 또 이제 조금 방해시킬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생산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펜 교수님이 또 다른 실험도 해봤는데요. 네. 학생들 다시 2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위대한 과학자 얘기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 위대한 과학자는 태어났을 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과학자가 됐어. 네네네. 다른 한 명한테 가서 다른 그룹한테는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모님 엄청 부자여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조기 교육시키고 과외시키고 뭐 이래서 해외 대학도 막 보내줘서 위대한 과학자가 됐어. 근데 사실 위대한 과학자 된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은 그룹들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2번째 들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양성 질투인지 아니면 저런 과학자는 망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악성 질투인지 투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첫 번째 노력파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양성 질투를 느꼈고요. 2번째 이야기, 원래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냥 편하게 가서 과학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고 나서는 저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가 대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여기까지는 딱 듣는 순간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그래서 이 다음에 이 2그룹을 불러서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다음 학기에 몇 시간 동안 공부를 더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양성 질투를 느낀 친구들은 저는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고, 악성 질투를 느낀 친구들은 공부해서 뭐예요? 그러면서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대요.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악성 질투가. 그래서 좋은 질투, 어떤 이제 좋은 자극을 느끼는 쪽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금수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제 꼴배기 싫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전생에 나라를 구했겠지. 전생에 몸 바쳐 마음 바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야.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성 질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해 가면서 아닙니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적당한 질투는 이제 생산력을 높인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노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 노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면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아까 말한 악성 질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절망감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나쁜 질투 해봐야 나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먼 곳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좀 질투를 좀 느낀다 하더라고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일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에서 다카시 히데이고 박사팀이 네. 평균 22세 젊은 친구들이죠.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뭐였냐면 너희들 학교 때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 엄청 성공하고 너는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장비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내 종창생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비롯하고 난 잘 안 돼서 초라하다고 느꼈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불안을 느끼고 치기나 질투가 오면서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고통마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 되고 부자가 됐지만 불의의 사고나 뭐 사업 실패하거나 배우자가 뭐 외도를 했다거나 이런 약간 불행에 빠진 자극적인 상상을 하도록 하자 갑자기 뇌에서 쾌감을 느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과학적으로 했다는 거죠. 찍어봤더니 뇌과학을.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일본에 사는 나카무라나 미국에 사는 마이클이나 독일의 스미스를 질투하진 않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사실 우리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양성 질투가 아니라 악성 질투라는 경우라면 제 생각에 질투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거나 꺼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군대에서도 자기보다 이제 먼저 진급한, 그러니까 소위가 중위로 먼저 진급한 사람, 중위가 대위로 먼저 진급한 사람은 질투를 해도 삼성 장군, 사성 장군을 질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나쁜 질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많이 이제 나쁜 질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도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런 현상, 남의 불행을 속으로 이렇게 고소해하는 거를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러니까 독일어로 손해를 뜻하는 샤덴,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의 합성어인데요. 샤덴프로이데. 맞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연구진이 샤덴프로이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했냐면 여자 대학생 40명, 남자 대학생 30명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을 평가하게 한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취직할 것 같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하는 친구들의 대학생의 면접 기록을 2건을 읽도록 했어요. 예. 그러다 읽다가 미안 교수님 와가지고 얘네 봤더니 얘네가 연구한 자료나 이런 게 부적절하고 안 좋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봐 이러고 한 다음에 이 실험자들한테 너희가 아까 그 잘 나갔던 친구들의 글을 읽으면서 면접 기록을 읽으면서 샤덴프로이데를 얼마나 느꼈는지 물어봤거든요. 점수를 매겼더니 실험 결과 자신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잘 나가는 학생이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샤덴프로이데를 훨씬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맞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그리고 또 실패를 기뻐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퍼지면 좀 사회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돼서 약간 연구가 있던데요. 로버트 햄리치 박사가 한 연구에 보면요. 네. 경쟁심이 강한데 네. 일에 대한 의욕이 있지만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낮은 실적을 낸대요. 약간 의외긴 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좀 약간 연구 결과 굉장히 많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 의욕은 높은 대학생이 경쟁심이 낮으면 더 높은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MBA 과정을 이선 졸업생들도 경쟁성과 보수 관계를 봤는데 일에 대한 의욕이 크지만 경쟁심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심이 크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뇌과학적으로 경쟁에 집중하다 보면 시기나 질투,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이 수반하다 보니까 두뇌의 자원을 엉뚱한 곳에 활용하면서 업무 성과를 저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쓰지 말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뭐 그렇게 질투까지 하고 그냥 그렇죠. 네 일이나 잘하면 되지 이렇게. 뭐 저 스스로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소위 성공을 이미 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속된 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은 그럼 질투심이 상대적으로 좀 없을까요? 아니죠. 저도 놀라운 사실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이거의 또 창업자는 빌 게이츠인데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1위 부자였잖아요. 이분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질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빌 게이츠는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 너무 천재고 나는 그를 너무 많이 질투했다고 고백한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잘 되고 그러더라도 사람의 질투심이라는 건 본성인가 봐요. 그 슈퍼 천재도 그렇죠. 울트라 슈퍼 천재를 질투한다. 뭐 빌 게이츠는 뭐 본인이 아마 존경심을 드러내면서 한 말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야, 그러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본성 안에 질투는 조금씩 다 있을 거예요. 그 질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이거 관련돼서 후타 슈고 메이지 대학 교수가 한 이야기에 의하면요. 자기 확언이라는 방법을 추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에 인기는 마음 챙김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확신하면서 또 글로 적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모토인데 가진 것에 자만하지 말고 부족한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채워나가자. 이게 제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까지의 모토거든요. 멋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이런 질투심이나 이런 걸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확언, 나와의 스스로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야, 방대한 자료를 또 모아오셨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상가 건물로 차량이 돌진해 1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나 결단에 흔들림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일 양국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2년간 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보잉사의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문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 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돈의 흐름, 소비시장의 흐름, 그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류 네. 트렌드를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주류, 비주류 할 때 그 주류입니까? 아니요. 마시는 술. 네, 맞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술과 관련해서? 네, 요즘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각자 좋아하는 뭐 와인이나 맥주를 즐겁게 마시고 저녁 9시가 되기 전에는 헤어지는 이런 식의 회식 자리가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장일 경우에는 아예 저녁 회식 자체를 안 하고 이 점심 회식만 하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취하는 목적에서 즐기는 목적으로 이 주류 소비 행동이 변화하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한 잔 더 해야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식을 하더라도 한 9시 전에는 또 마무리를 또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회식 문화가 코로나 이후 특히 이제 줄면서 그래도 술에다가 쓰는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최고치를 찍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2022년 국내 주류 출고액 데이터를 살펴보면 10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이 많이 팔리고 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이 금액 자체가 9조 9,700억 원인데요. 이는 직전 최대치를 훨씬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유를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소비자들이 회식이나 술자리는 싫은데 집에서 혼자 가볍게 마시는 요 혼술 이런 트렌드는 더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류 소비 품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맥주나 소주, 막걸리 같은 비교적 대중적인 주류에 치중되던 주류 소비가 최근에는 위스키나 와인, 데킬라 같은 이런 고가의 수입 주류로 수요 자체가 좀 이동하면서 이 소비액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술. 그리고 홈술, 네. 또 고가의 수입 주류 이렇게 가는 거네요. 한 잔을 마시더라도 더 고급지게 마시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가 뭔가를 점점 빼는 게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알콜, 무설탕 이런 것들 다 빼는 것들이 인기인데요. 네. 사실 과거에 저도수 인기가 꾸준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알콜 인기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무알콜 맥주는 임산부용 술이다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비주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무알콜이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이나 하이볼, 칵테일 이 모두 무알콜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냐면요. 지난해 한 주류 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간 구매한 주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무알콜의 응답률이 21%로 이게 칵테일이나 양주, 과일 소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5병 중에 1병은 무알콜이었다. 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네. 요즘 무알콜 음료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진한 맛이라든지 그리고 청량감이 굉장히 가미되면서 장점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아서요. 분위기만 맞추고 싶어서 아니면 뭐 칼로리가 낮아서 이를 마신 이유가 점점 제각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설탕, 이 제로라고 불리는 무설탕 소주도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사실 소주 한 잔 칼로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좀 전문가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살찌는 것을 우려해서 요즘 제로 소주를 많이 마시는데 이런 트렌드가 증가하면서 이왕 마시는 거 몸에 덜 달게 좀 덜 미안하게 이렇게 마시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2015년쯤에 유행했던 과일맛 소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 과일맛 소주가 2015년 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이게 무설탕으로 다시 출시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살구맛, 청포도맛 같이 달달한데 무설탕으로 나와서 우리 소비자들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이런 상품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살찐다고 이제 제로 설탕 그런 소주 마시면서 이제 또 안주는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이게 술인데 주류인데 무알콜이라니까 이게 술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도 그래요?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맥주 판매 성장률이 작년에 1% 수준에 불과했어요. 거의 정체돼 있는데. 네, 그런데 무알콜 맥주는 35%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맥주의 나라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도 이 일반 맥주 소비는 줄었는데 무알콜 맥주는 늘었고요. 독일에서도요? 네, 브라질에서는 무알콜 와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와인을 한날은 무알콜로 마시고 한날은 알콜 와인으로 마시고 이렇게 번갈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와인이면 그냥 포도주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 일본에서도 이 무알콜 맥주가 2022년 기준에 전체 시장의 10%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무알콜 칵테일이나 주류만 판매하는 바도 따로 등장할 만큼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알콜이 인기인 거네요. 네. 잔술도 많이 팝니까? 잔술 한 잔씩 파는 거? 네, 최근에 SNS에서 가장 핫한 음주 트렌드를 꼽으라고 하면 잔술입니다. 네. 이게 사실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잔으로 많이 마셨었는데 최근에는 소주나 막걸리도 잔으로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아지면서 막걸리 한 사발, 소주 한 컵 이렇게 파는 노포들이 젊은 소비자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요. 아, 비싼 술이어서 한 병에 뭐 10만 원이어서 한 잔만 사 먹는 게 아니라 몇천 원짜리 술도 한 잔만. 네, 이젠 1,000원짜리 뭐 한 컵 이렇게 판매를 하는 노포들이 인기를 끄는 건데요. 사실 고물가 기조로 인해서 이 주류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잔술을 파는 식당이나 노포들이 SNS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칵테일이나 맥주를 제외한 잔술 판매는 불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출고된 술을 임의로 가공 조작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 단위로 판매하는 위스키나 와인 같은 이런 소비들이 늘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주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소주나 막걸리, 양주 등의 잔술 판매도 허용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회색지대였던 이런 잔단위 잔술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잔술을 팔지 않던 식당들도 잔술만 먹고 갈 수 있는 좌석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는 더욱 확산될 추세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무슨 술을 한 잔 단위로 사 먹냐, 병으로 사서 마시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것도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술 말고 또 떠오르는 제품도 있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취하기 위해 마시는 음주 문화는 점차 없어지고 있는데 숙취 해소제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독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숙취 해소제는 많이 팔려요? 네, 숙취 해소제 누가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주로 연령대로 따지면은 좀 어른들? 예, 네,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사를 직접 해보니까 예. 50대 응답자들은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예. 반면에 20대 응답자들은 주로 복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볍게 술을 마시더라도 숙취 해소제를 먹고 술 마신다. 그쵸. 젊은 세대가요. 네네. 술자리가 있어도 다음날 일정에 영향을 끼치기 싫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조금 마셔도 숙취 해소제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숙취 해소제의 타입이 다릅니다. 예. 대학 내 20대 연구 조사 따르면 40대나 50대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료형을 선호하세요. 예. 그런데 20대는 스틱 젤리형을 선호하고요. 30대는 환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약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이런 숙취 해소제도 시장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취 해소제도 젊은 세대는 젤리. 네. 젤리로 먹는다. 앞으로는 이 술 관련 트렌드가 또 어떻게 변할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1998년도에 이 알코올 도수가 23도였거든요. 요즘에는 23도짜리 소주는 써서 못 마실걸요? 그렇죠. 네. 26년 만에 이 16도까지 낮아졌어요. 이게 7도나 낮아진 건데요.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지금의 10배의 규모로 또 전망이 될 정도로 이런 무알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더 가볍게, 더 편하게 먹는 음주 문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요즘 빨라진 귀가 문화로 인해서 심지어는 홈쇼핑에서도 황금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기는 이런 이례적인 일도 일어나면서 이런 사회상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이 주류 소비 시장 전반에 이런 세분화되는 주류 소비의 취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주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확장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배님이 코로나 이후에 같이 하는 문화보다는 혼자 소소하게 즐기는 문화가 더 늘었어요 라고 또 공감해 주셨고요. 한규봉님이 숙취 해소제 광고가 엄청 많이 늘었더군요 라고 보내주셨고, 성은실님은 과도한 음주는 바람을 유발한다. 저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해야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에는 뭐 디스크나 CD로 뭔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들 저장을 하시게 되죠. 우리 삶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기업들을 또 재미있게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